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결론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3차 개념학습은 그 과거에 배운 모든 것을 다 그날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처음에는 없어요. 사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오늘 했죠. 다음에 또 뭐 나올 때 또 찾죠. 하다 보면은 계속 개념이 그날 복습이 됩니다. 그러면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부터 왔어. 그렇죠? 곱셈이 끝이에요? 아까 어디 곱셈 시작이 뭐였어요? 덧셈이었다. 덧셈으로 또 내려가죠? 덧셈 시작은 뭡니까? 없어요. 덧셈 시작 전에. 1 더하기 시작 전에 수학.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내려갈 수 없는 한도까지 갑니다. 그럼 항상 연산은 덧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연산을 1년에 몇 번 해요? 덧셈을 1년에 몇 번 해요? 365번 하는 겁니다. 연산 나올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게 복습이에요. 근데 이건 시간 되게 걸릴 것 같지만 처음 내려갈 때 시간이 걸려요. 왜? 없던 걸 자꾸 애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제 만들었어. 어제 지금 뭘 만들었어? 약수에서부터 나눗셈으로 곱셈으로 덧셈으로 4번 내려갔죠? 내일 금방 내려요. 그 다음은 익숙하게 이 내려가면 덧셈이야. 금방 알게 됩니다. 덧셈이 중요한 거야. 덧셈이 시작점이야 수학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3차적인 개념학교예요. 자, 아까 그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실험했습니다. 자, 소수를 처음 배웁니다. 소수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는 약수가 뭐지? 소수를 배우는데 약수란 말이 나와. 그러면 약수란 말이 5학년 때니까 중학교 1학년은 그때 5학년의 수학을 떠올려야 돼. 약수는 뭐냐? 약수는 다른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니까 이 소수에 대한 정의가 5학년 버전으로 바뀝니다. 그럼 개념이 이거 하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늘어났죠.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다시 곱셈으로 가야 돼. 그럼 반대로 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버전의 소수입니다. 소수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자, 여기까지 간 애한테 물었어요. 야, 23 곱하기 29가 소수냐?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내려가야만 이 내가 배운 소수가 결국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는 것이 복습이 돼야만, 확장이 돼야만 그 문제를 풀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왜 내느냐? 선생님은 다 연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 문제는 애들이 곱으로 나타낼 소수가 아니라고 쓰겠지 했지만 놀랍도록 90%가 없습니다. 왜? 확장이 아니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했더니 걔가 이걸 다녀요. 선생님,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을 저한테 들이댔어요. 제가 3개만 가졌지만 구구단의 이 오른쪽에 나오는 맨 위쪽은 1이 껴있으니까 1은 제외하니까 1 빼고 나머지 이 6, 9, 12, 12, 18, 24, 16, 23, 32 이 숫자들에는 뭐가 없다. 이게 퀴즈를 내다는데 뭐가 없어요? 소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나한테 퀴즈를 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수학책에 없는 이런 정리가 없어요. 이거 유명한 정리가 사실이니까 너 내일 학교 가서 중학교 1학년 수학선생님한테 한번 퀴즈를 내라. 선생님한테 퀴즈 내고 선생님 감동하거든. 증명서를 하나 받아라. 네. 얘가 김민수라는 이따가 얘가 보여줄 겁니다. 김민수라는데 김민수의 법칙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아주 딱 써서 딱저 비닐 같은 넣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코팅 하나. 왜? 나중에 상도발 갈때 쓰라고 스펙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간단히 정리했는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가장 큰 문제가 공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식은요. 만든 사람 자체가 문제를 풀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다 만든 거니까 그 공식은 그 문제 풀 때 쓰는 겁니다. 아주 좁은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개념은 모든 수학자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필요한 걸 합의한 상황이니까 개념은 쉽기도 하고요. 모든 애가 이해할 수 있어요. 공식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를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중학생들은 피타고라스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사람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 안 풀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즉각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넓히면 일반 삼각 성립하지만 보편적으로 중학생은 즉각 삼각형만 풀어요. 그러니까 즉각 삼각형만 푸는 거지, 그거는 모든 삼각형 풀지는 않습니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그러나 개념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개념 확장을 시켜서 이전 개념과 항상 연결시키면 아이들의 개념이 결국 하나로가 연결되는 걸 느끼는 순간이 고등학생쯤 되면 오는 겁니다. 잠시 다큐멘터리 하나 볼 건데요. 이거는 작년 1월달에 이제 EBS가 6부작으로 방송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이 중에 5부입니다. 5부의 일부인데요. 집에 가셔서 이거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꼭 5부는 전편을 좀 보세요. 다시 보기 나오니까요. 이제 컴퓨터가 했는데 말씀은 웃기네요. 우리도 잠깐 공부를 해볼까요? 도서관 모양의 조용한 공부방입니다. 한 사람씩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부터 8명의 대학생들은 서양사에서 공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3시간 뒤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아닌데 혼자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시험 보면 막 연도 나오고 무슨 국가 이름 나오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처음 해봤어요. 초반에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문장 같은 거 형광펜으로 쳐서 먼저 한 번씩 다 읽고요. 그 형광펜 친 거를 쓰면서 노트 정리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방에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묻고 설명하며 공부해야만 하죠. 다들 혼자가 익숙할 텐데 시끄러워 공부가 되기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도 공부가 재미있어 보입니다. 줄 많이 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는데요? 이거 진짜 기억하고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 염두에 두고 보니까 좀 더 이 기억을 주입시킬 때부터 좀 짜임새를 내가 먼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3시간 뒤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또 하나의 공부방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후회돼요.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편안함으로 보려고 했는데 더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집 펼치고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시험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답답한 개성
이미 뭐 내가 한참 강의를 해놔서 답은 뻔히 나오는데 누가 잘나왔을 것 같은데 말하는 애들이 떠드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 이런 면에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뭘 부를 때 자기 사고를 하지 않고 눈치를 본다고 해요. 저 엄마가 무슨 답을 해주길 원하는가? 그 답을 해요. 자기 미쳤어요. 자기는 3일 하고 싶은데 엄마는 4일 같아요. 4라고 그래요. 그 눈치를 봅니다. 엄마 표정이 다른지. 표정으로 알지. 아, 맞았구나. 왜 맞은지는 몰라. 그죠? 엄마가 사라고 해라고 하는 것도 강요를 받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를 몇 해 해왔으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확신하세요? 집에서 우리 애를 말하고 공부시켜요? 학교 도서관 가면 뭐라고 써있죠? 정수. 그래서 제가 학교 도서관 정수 어쩌라고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아니 두 개로 만들어서 떠들고 싶은 놈은 그리나고 조용한 필요한 일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떠들면 다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는 말하는 데가 진짜 잘 봤습니다. 문제집 유형이 3가지였죠. 아까 소리가 좀 제가 이 지금 음향하고 음성하고 포인트가 안 맞아요. 이 템포가. 그래서 음향이 너무 커가지고 음성도 마저 같이 안 들리죠. 죄송한데 시험 문제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단답형 5개. 단답형은 누가 잘 봤어요? 조용한 거죠. 두 번째는 수능용 유추형이라고 해서 수능 유추형은 오지선답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건 누가 잘 봤어? 다음 중 옳은 것은 말하는데 조용한데 비슷하다. 네. 세 번째는 뭐였죠? 서술형 5개 이건 누가 잘 봐? 여러분 이제 말하는 데죠. 말하는 데. 자 진짜 우리 예상대로 맞는가? 그 다음 발표를 좀 보겠습니다. 막상 시험지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안 나고 막상 시험지를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쪽은 말하는 공부방 학생들입니다. 혹시 여기가 더 잘 봤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 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아는 거는 제끼고 모르는 것부터 먼저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설명해 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운 부분만큼은 좀 그래도 많이 기억에 남겠죠. 달랐던 것은 3시간의 공부. 정말 말하는 공부방이 시험을 더 잘 봤을까요?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성경 문제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방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면 메타인지라는 말 마지막 김경일 교수가 하셨고, 아까 우리 예상은 좀 틀렸죠. 메타인지가 좀 강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흐름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학습 습관으로도 커집니다. 학습 습관으로도 커지는데 일단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메타인지가 강해져야 되는데 특히 메타인지는 특히 이렇게 자기가 말을 통해서 아는 거, 안다고 착각하는 거, 이 모르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시험 보고 특히 시험 보고 와서 딱 집에 와서 오면 첫 마디가 주로 뭐죠? 시험 잘 봤어? 그렇게 합니까? 네, 좀 다행이지만 아쉬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애들이? 아까 그 첫 남학생 딱 그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든가 또는 뭐 실수로 틀렸다든가 실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안다고 착각하는 걸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착각. 실제로 모르는 건데 책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런 효과가 없다. 내가 책을 쫙 읽었어. 나 공부했어. 하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한다든가 또 시험에 쓴다든가 안 되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시험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부 방법들 중 하나만 보면은 어느 공부를 쫙 했어요. 1차 했어요. 1차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음 시험 날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한 번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두 아이가 공부를 다 똑같이 능력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애는 다시 한 번 그걸 봤어요.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두 번 읽었죠. 근데 어떤 애는 요거에 관한 시험을 봤어요. 예비 시험을 지금 모의고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시험날을 봤어요. 시험 보기 전에 딱 그것이 달라졌죠. 한 번 더 복습을 해와 이거를 모의고사를 해. 자,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복습하래와 시험 보내. 약간 어른들, 저도 약간 혼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실험상도 그렇고 시험을 본 애가 다시 제 시험을 잘 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쭉 책을 읽는 분이 실전 경험이라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개념을 강화하고 좋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본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기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막 조직하고 인과관계를 정리해야만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기만 하고 또 읽은 것은 여전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시켜야 된다. 아까 개념 학습 제가 얘기했지만 설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첨부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인과관계 정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따가 이거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제 책에다가 제가 1년 반 전에 나온 책이랑 작년 말에 나온 제가 한 30분 전에 이 말을 썼습니다. 개념 학습이 중요하긴 한데 이 개념을 줄줄이 외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이나 표현할 기회가 하루 24시간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들어가! 방에 조용히 공부해. 정수부터 수업 시간 조용히. 선생님 설명하실 때 애들 조용히 시킵니다. 저도 조용히 나서 설명 좀 끝나고 나중에 질문해 주라고 이렇게 혼낸답니다. 그런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안 나오네요. 이건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이따 완전히 꺼놨더니 이거 지금
전쟁인데 근데 거기 막 학생은 단합형, 엄마입니다. 연주가 되는 거예요. 분명에 얘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한두 시간씩 엄마에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편 추억회라고 해가지고 제작비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 시험 볼 때 엄마랑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 실상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몇 번 읽고 해서 이렇게 공부 잘해. 야간 자율학습 시간. 교탁 앞으로 한 친구가 나옵니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죠? 반장인 태화가 열심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반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테지만 자기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요? 예술은 그냥 하기 전에 막 도기하는 거잖아요. 수업들을 이해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복습보다는 예술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복습이 좋죠. 네, 이건 몇 년 전에 방송한 EBS 0.1%의 비밀이라는 댓글이 또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이건 단편이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다 한 10명 학생인데 문제는 저 아이들은 0.1%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닐 수 있어요. 네, 모두가 더 좋은 건 아닌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두 애만 좀 가져오고 나머지 애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반 애들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분들이죠. 뭐, 밤새도록 청가적 공부들. 정리해볼게요. 그 처음에 이제 태우란의 일산 특신고등학교 이제 2학년 나이죠. 이 여학생은 엄마가 선생님 놀이한다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애인가 봐요. 선생님 놀이가 뭔지는 아셨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애의 태도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할 때 어떤 자세를 했죠? 예를 들면 손에 책을 들고 줄줄 읽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놓고 왼손으로 오르막칼을 잡고 가끔 보긴 했어요. 책상에 놓고 보고 본장면이 한 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냐 하는 PD의 질문에 이제 이런 답했죠. 시험 볼 때 엄마들이 설명한 장면 또는 칠판 이런 것들이 기억난 적도 있다. 상당히 소극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애는 아직 설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애입니다. 그나마 이제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유일한 거라 제가 가졌지만 설명을 제대로 한 애들은요 기억난 적도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다 기억나요. 반대로 자기가 집에서 저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틀려와요. 그리고 다 실험해봅니다. 부모들이 실험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실험할 나이 지나야 애들인데 다 커가지고 집어먹고 요즘에 제가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면서 여러 이제 부모를 들고 실험을 했는데 설명을 시켰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명을 못 시킨 거 다 틀려온다. 목숨 걸고 설명을 시키겠다. 정과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얘는 아까 그 해부란 애는 왜 확신이 없냐면 걔의 설명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설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얘가 공부한 시점하고 그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시점의 간격. 자, 지금 그 애는 엄마한테 설명하기 전에 언제 공부했습니까? 몇 분 전에? 바로죠, 바로. 이렇게 바로 공부한 건요. 작업기억이라는 공간. 우리 뇌에서 아직은 바깥에 있는 이 빙빙 도는 이 작업기억 속에 있는 이걸 가지고 떠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시켜보합니다. 수업 시간에 막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 시간에는. 근데 한 달 후에 시험 보면 기가 막히게 틀려요. 수업 시간에 이해한다고 그 순간에 이해했다고 이해가 아니고 그 순간에 작업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해부란 애는 막 그 지방에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 기억 속에 지금 저 보편 추방견이 뭐 펠로폰데스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엄마한테 그 기억이 미처 사라지기 전에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엄마 나간 뒤에 며칠 지나고 일부 기억이 사라지죠. 왜? 작업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해요. 아이는 어떤 걸 설명했냐면 그것이 완전히 장기 기억화 시켜 설명해요. 이러려면 이 공부한 것과 설명 사이의 간격이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일단 즉시는 안 돼요. 즉시는 안 되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멀어도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게 오늘 낮에 4교시 때 수학을 했어요. 몇 시냐고요? 4교시면 12시죠? 집에 5시 왔어요. 5시간이 관계. 5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걔가 무슨 짓을 했냐면 3교시 수업 끝나고 점심 막 떠들고 먹었죠. 5교시에 체육했죠. 6교시에 영어 수업했죠. 머리가 한번 헷가득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날 배운 수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설명이다. 그런 설명은 절대로 장기 기억화에서 장기 기억화된다. 평생 갑니다. 그런데 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애가 있냐면 엄마랑 5시에 만나게 됐어요. 그럼 애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보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집에 오는 동안 책을 들고 줄줄줄 외우고 집에